8살 쌍둥이 소녀 민지와 수지는 손을 꼭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두 소녀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에 있는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다. 가을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민지는 얇은 재킷을 더 단단히 여몄다. 그들의 얼굴은 똑같이 생겼지만 민지는 항상 수진보다 더 용감했고 수지는 더 조용하고 사려 깊었다. 엄마가 괜찮을까?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가면 엄마는 더 나아질 거야. 엄마는 그냥 많이 피곤하신 거라고 했잖아. 하지만 두 소녀는 엄마의 상태가 단순한 피로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은희 씨는 지난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오늘 아침에는 너무 아파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식당에서 일하는 아침 근무를 빠졌고 오후에 있을 사무실 청소일까지 못 갈 것 같았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돈으로 쌍둥이들에게 근처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오라고 했다. 우리가 빵을 가져가면 엄마가 기뻐하실 거야. 민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확신이 담겨 있었다. 골목길 끝에 도착한 두 소녀는 행복 슈퍼마켓이라는 작은 가게 앞에 멈춰섰다. 이 가게는 그들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식품점이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가게 안은 따뜻했고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용기를 내자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엄마가 준 5,000원 지폐를 꼭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돈이었다. 두 소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따뜻한 공기와 갓 구운 빵 냄새가 그들을 방했다. 민지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빵 진열대로 향했다. 그들은 엄마가 좋아하는 하얀 식빵을 찾았다. 이걸로 할까? 민지가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빵을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나이든 남자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친절해 보였지만 두 소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빵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안녕, 어린 친구들. 가게 주인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거만 살게요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5,000원 지폐를 내밀었다. 가게 주인은 지폐를 받아들고 계산기를 두드렸다. 1,500원이야, 그가 말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았고 수진의 눈에도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빵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몰랐다. 하지만 우리는 5,000원밖에 없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게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지만 가격이 지난주에 올랐단다. 민지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다음 주에 나머지를 갚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아파서 집에 누워 계세요. 가게 주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너희 엄마는 박은희 씨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란 걸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 외상은 안 돼. 규칙이야. 이 순간 가게의 뒤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왔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다. 김준호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기술 기업 중 하나의 CEO였다. 그는 이 소박한 동네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존재처럼 보였다. 준호는 우연히 이 가게에 들른 것이었다. 그의 고급차가 근처에서 갑자기 고장이 났고 그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가게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쌍둥이 소녀들이 빵을 사려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기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지갑에서 1만 원 지폐를 꺼내 가게 주인에게 건넸다. 이 빵값과 저 과자도 추가로 주세요. 민지와 수지는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낯선 사람, 특히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배워왔다. 하지만 이 남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민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낯선 사람에게 물건을 받으면 안 돼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친구가 되면 어떨까? 내 이름은 김준호야. 너희 이름은 뭐니?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먼저 대답했다. 저는 수진이고 이건 제 언니 민지예요. 우리는 쌍둥이지만 민지가 3분 먼저 태어났어요. 준호는 웃었다. 만나서 반가워, 민지와 수진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지. 가게 주인은 빵과 과자를 봉투에 담아 건넸다. 준호는 거스름 돈을 받지 않고 나머지는 가지세요라고 말했다.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그녀는 엄마가 필요로 하는 빵을 얻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또 물론이지. 준호가 말했다. 너희 엄마가 빨리 나아지길 바랄게. 쌍둥이들은 빵 봉투를 들고 가게를 나섰다. 준호는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이 작은 만남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가게 주인이 말했다. 좋은 일을 하셨네요. 그 아이들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의 엄마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여성이에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근처 낡은 아파트 단지예요. 공원 옆 청송 아파트 35호요. 준호는 이 정보를 마음에 새겼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들의 눈에서 보았던 결연함 혹은 그들이 서로를 보호하는 방식 때문일 것이다. 어쩌면 그것은 그들이 그에게 상기시킨 무언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 준호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비서에게 전화했다. 이봐, 차가 고장났어. 새 차를 보내줄래? 그리고 오늘 오후 회의를 모두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생겼어.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가게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밖으로 나왔다. 쌍둥이들은 이미 골목길로 사라졌지만 그는 그들이 간 방향을 기억했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가 정말로 이 아이들의 일에 관여해야 할까? 그의 인생은 이미 복잡했고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이끌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연결감이었을 것이다. 그의 성공적인 사업 세계에서 그는 항상 혼자였다. 아무도 진짜 김준호를 보지 못했다. 화려한 헤드라인과 사업 거래 뒤에 숨겨진 남자를 준호는 걷기 시작했다. 그는 그 쌍둥이들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낼 것이다. 한편 민지와 수지는 집으로 서둘러 돌아갔다. 그들은 낯선 부자 남자의 친절함에 대해 혼란스러웠다. 그는 왜 우리를 도왔을까? 수진이 물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엄마를 위한 빵이 있어. 그가 나쁜 사람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잖아. 민지가 대답했다. 때로는 좋은 사람들도 있어. 수진아, 엄마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들은 낡은 아파트 건물에 도착하여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또 고장나 있었다. 그들의 아파트 문 앞에 도착한 민지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엄마, 우리 왔어요. 그녀가 불렀다. 아파트는 조용했다. 두 방, 작은 부엌, 그리고 욕실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지만 박은희 씨는 항상 깨끗하고 아늑하게 유지했다. 쌍둥이들은 신발을 벗고 엄마의 방으로 향했다. 은희는 이불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민지가 그녀의 팔을 부드럽게 만졌다. 엄마, 우리가 빵을 가져왔어요. 그녀가 말했다. 은희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고통스러워 보였다. 고마워, 우리 딸들. 돈이 충분했니?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낯선 남자에 대해 말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수진이 먼저 대답했다. 빵 값이 올랐어요, 엄마. 하지만 좋은 남자가 우리를 도와줬어요. 은희의 눈이 커졌다. 어떤 남자? 너희에게 무슨 말을 했니? 괜찮아요, 엄마. 민지가 재빨리 말했다. 그는 그냥 빵 값을 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과자도요.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은희는 약간 안심한 듯 했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다. 다음에는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마. 알았지?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내 엄마 쌍둥이들이 함께 대답했다. 민지는 빵을 조금 떼어 엄마에게 건넸다. 미워요, 엄마. 기운을 차리셔야 해요. 은희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배고프지 않아, 민지야. 너희들이 먹어. 민지는 고집스럽게 말했다. 안 돼요. 엄마가 먼저 드셔야 해요. 어서요. 은희는 딸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작은 조각을 받아 억지로 씹었다. 그녀는 정말 아팠지만 딸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고 노력했다. 엄마, 약은 드셨어요? 수진이 물었다. 응, 아침에 마지막 해열제를 먹었어. 은희가 대답했다.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쌍둥이들은 엄마의 상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결코 엄마를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본 적이 없었다.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수진이 말하고 부엌으로 향했다. 민지는 엄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희가 엄마를 돌볼 거예요. 괜찮아질 때까지요. 은희는 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 소중한 딸들. 너희는 너무 어린데 이미 너무 강해졌구나. 밖에서 준호는 청송 아파트를 찾아 주변을 돌아다녔다.
그는 낡은 건물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 동네에 와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세계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와 높은 유리 사무실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청송 아파트를 발견했다. 그것은 70년대에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있었다. 그는 잠시 서서 이 장소를 바라보았다. 쌍둥이들이 여기 살고 있다고? 이 낡고 버려진 듯한 건물에? 그는 들어가서 35호를 찾아봐야 할지 고민했다. 아니, 그것은 너무 침입적일 것이다. 대신 그는 기다릴 것이다. 그는 거리 건너편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쌍둥이들과 그들의 아픈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청송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김준호는 그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깨어났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정형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는 그 풍경에 무감각해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제 만난 쌍둥이 소녀들 뿐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래로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차들이 보였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성공을 쫓고 사랑을 찾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다. 준호는 문득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사업에서는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텅 비어 있었다. 오늘은 다르게 해보자.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준호는 샤워를 하고 평소보다 덜 격식 있는 옷을 골랐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했다. 오늘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해. 개인적인 일이 있어. 리는시 비서는 놀랐다. 김준호가 일을 취소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네, 김 사장님. 하지만 10시에 중요한 투자자 미팅이 취소해.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직접 그들에게 사과 전화를 할게. 준호는 차를 몰고 어제 갔던 동네로 향했다. 아침 교통체증을 뚫고 운전하면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 의문을 품었다. 왜 그는 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일까? 왜 그는 그들을 도와주려는 것일까? 아마도 그것은 그의 과거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준호도 한때는 가난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8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버지는 술에 빠져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 준호는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랐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할머니는 항상 그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준호는 장학금을 받아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그 후 기술 스타트업을 창업하여 성공했다.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에 감사했지만 때때로 그는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꼈다. 인간적인 연결, 진정한 관계, 이타적인 사랑 같은 것들을. 청송 아파트에 도착한 준호는 차를 세우고 잠시 건물을 바라보았다. 낮에 보니 건물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창문들은 낡았고 벽은 얼룩졌으며 입구는 깨진 타일들로 가득했다. 그는 차에서 나와 건물로 향했다. 그러나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멈췄다. 그는 무엇을 할 계획인가? 그냥 문을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당신의 딸들을 도와준 부자예요 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은 너무 이상하고 불편할 것이다. 준호는 건물 주변을 걸어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쌍둥이들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는 건물 뒤편에 작은 놀이터를 발견했다. 녹슨 그네와 부서진 미끄럼틀이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시간이 흘러갔다. 준호는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이미 오전 10시가 지났고 그는 여기서 거의 1시간을 보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이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그는 일어나 떠날 준비를 했다. 그때 그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엄마가 오늘 더 아파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민지와 수진이 건물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학교로 향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민지가 말했다. 돈도 없는데 약을 어떻게 사지?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 민지와 수진아. 두 소녀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은 준호를 알아보고 경계심을 보였다. 당신은 어제 그 사람이죠. 민지가 말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 너희들을 놀라게 해서. 나는 그냥 너희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었어. 왜요? 민지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우리는 당신을 몰라요. 준호는 그들의 경계심을 이해했다. 그래, 그렇지.
나는 그냥 너희 엄마가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해서. 우리 엄마는 낯선 사람들의 도움을 원하지 않아요. 민지가 말했다. 특히 부자들은요. 준호는 그 말에 놀랐다. 왜 부자들은 안 되는데?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만 한대요. 준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모든 부자가 그런 것은 아니야. 나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을 뿐이야.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수진은 준호의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가 정말 아파요. 열이 너무 높고 계속 기침을 해요. 우리는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어무트 수진아. 민지가 언니를 꾸짖었다. 하지만 엄마가 도움이 필요해. 민지야, 수진이 말했다.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 없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도와줄게. 가까운 약국으로 가자. 너희 엄마에게 필요한 약을 사줄게. 민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엄마의 상태가 걱정되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그냥 엄마를 위해서예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공정해. 내 이름은 김준호야. 나는 사업을 하고 있어. 그들은 함께 근처 약국으로 걸어갔다. 준호는 아이들과 대화를 시도했다. 너희는 학교에 가지 않니? 오늘은 엄마 때문에 학교에 못 가요. 민지가 설명했다. 엄마가 너무 아파서 혼자 있게 할 수 없어요. 너희 둘 다 8살이지? 준호가 물었다. 네, 수진이 대답했다. 우리는 2학년이에요. 너희 아빠는 어디 계시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지가 대답했다. 우리는 아빠가 없어요. 엄마가 우리를 혼자 키우셨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들은 약국에 도착했고 준호는 소녀들에게 물었다. 너희 엄마가 어떤 증상이 있니? 고열, 기침, 그리고 모든 것이 아프다고 하셨어요. 수진이 말했다. 준호는 약사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심한 감기나 독감 증상을 위한 약이 필요합니다. 고열, 기침, 그리고 전신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약사는 여러 약을 추천했고 준호는 그것들을 모두 구매했다. 그는 또한 1000개 비타민, 그리고 몇 가지 영양 음료도 샀다. 약국을 나오면서 준호는 근처 슈퍼마켓을 가리켰다. 음식도 좀 사는 게 어떨까? 너희 엄마가 회복하려면 좋은 음식이 필요할 거야.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셨어요. 슈퍼마켓에서 준호는 쌀, 채소, 과일, 고기, 그리고 몇 가지 즉석식품을 샀다. 그는 또한 쌍둥이들을 위한 과자와 우유도 샀다. 계산대에서 그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다. 민지는 준호의 지갑을 보았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여러 장의 신용카드가 있었다. 그녀는 준호가 정말 부자라는 것을 확인했다.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녀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뭐가 목적이에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특별한 목적은 없어. 나는 그냥 돕고 싶었어. 때로는 사람들이 그냥 친절할 수도 있어. 다른 이유 없이.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청송 아파트로 돌아왔다. 준호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소녀들을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엘리베이터는 여전히 고장나 있었다. 5층에 도착했을 때 민지가 멈춰 섰다. 여기까지만 오세요. 우리가 이걸 가져갈게요.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것들이 무거워. 내가 도와줄게. 안 돼요.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엄마는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바구니를 내려놓았다. 여기 약 복용법이 써 있어. 하루에 3번 식사 후에 먹어야 해. 그리고 이건 내 전화번호야. 그는 명함을 건넸다. 무세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해. 민지는 명함을 받았지만 주머니에 넣기만 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마지못해 말했다. 수지는 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정말 감사해요, 김준호 씨.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연만해. 너희 엄마가 빨리 나아지길 바랄게. 그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몇 계단 내려간 후에 돌아보았다. 쌍둥이들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고 계속 내려갔다. 밖에 나와서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왜 이 가족에게 그렇게 끌리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을 돕는 것이 옳다고 느꼈다. 오랜만에 그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그의 비서였다. 김 사장님, 오후 회의에 참석하실 건가요? 투자자들이 당신의 부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현실 세계가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었다. 응, 갈게. 1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할게. 그는 차로 돌아가 출발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청송 아파트 3색 5회에 있었다. 한편 민지와 수지는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들은 조용히 움직여 엄마를 깨우지 않으려고 했다. 엄마? 민지가 부드럽게 불렀다. 은희는 침대에서 약하게 대답했다. 민지야, 수진아? 너희 학교에 가지 않았니? 쌍둥이들은 방으로 들어갔다. 은희는 이전보다 더 창백해 보였고 그녀의 이마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 엄마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갔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엄마를 돌봐야 했어요. 은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안 돼, 너희는 학교에 가야 해. 나는 괜찮을 거야. 수진이 가방에서 약을 꺼냈다. 엄마, 우리가 약을 가져왔어요. 이걸 먹으면 나아질 거예요. 은희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약? 어디서 구했니? 우리는 돈이... 민지와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먼저 말했다. 어제 빵집에서 만난 아저씨가 도와주셨어요. 은희의 눈이 커졌다. 뭐 그 남자를 다시 만났어? 내가 낯선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했잖아? 하지만 엄마,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수진이 변호했다. 그는 약도 사주고 음식도 사줬어요. 은희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너무 약해서 다시 누워야 했다. 그 사람에 대해 뭘 알아? 왜 부자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겠어? 민지가 대답했다. 저도 그가 의심스러워요, 엄마. 하지만 엄마가 아프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딸들의 선한 의도를 알았지만 그녀는 세상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다음에는 그런 일 하지 마. 알았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자선에 의지하지 않아.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 하지만 엄마, 수진이 반박했다. 가끔은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모든 부자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은희는 쓴 웃음을 지었다. 네가 더 잘하면 알게 될 거야, 수진아.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민지는 물 한 잔과 함께 약을 엄마에게 건넸다. 이제 이것 좀 드세요, 엄마. 논쟁은 나중에 해요. 은희는 마지못해 약을 먹었다. 그녀는 딸들이 그녀를 위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감사했지만 그녀는 또한 걱정되었다. 그녀는 부자들, 특히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부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의 그런 친절의 대가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알고 있었다. 준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청송 아파트로 돌아갔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검색창에 박은희 서울이라고 입력했다. 수많은 결과가 나왔지만 어느 것도 쌍둥이들의 어머니로 보이지 않았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이봐, 내게 사립탐정을 소개해 줄 수 있어? 비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질문하지 않았다. 네, 김 사장님.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조사가 필요하신가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그는 이것이 과도한 것인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이 가족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개인적인 일이야. 그냥 좋은 사람을 소개해줘.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다. 잠시 후 그녀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준호는 즉시 전화를 걸었다. 그는 탐정에게 쌍둥이들과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정보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들의 주소와 이름을 제공했다. 이것은 순전히 정보 수집을 위한 것입니다. 준호가 강조했다. 어떤 접촉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들의 배경, 상황 그리고 현재 어려움에 대해 알고 싶을 뿐입니다. 탐정은 동의했고 며칠 안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여전히 장엄했지만 이제 그는 그 아래에 숨겨진 삶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청송 아파트 같은 낡은 건물들에 사는 사람들,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 그리고 병든 어머니를 위해 빵을 사려고 애쓰는 어린 소녀들 같은 사람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부가 가져다주는 특권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해 보았다. 무언가 다르게 해야겠어. 그가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변화를 만들 수 있어. 이틀 후 김준호의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그것은 그가 고용한 사립 탐정이었다. 김 사장님, 요청하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탐정이 말했다. 이메일로 상세 보고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준호는 즉시 이메일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철저했다. 박은희 34세,
서울 토박이. 그녀는 8년 전 쌍둥이를 출산했고 그 이후로 혼자 아이들을 키워왔다. 그녀는 현재 2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아침에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저녁에는 강남의 대형 오피스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했다. 하지만 최근 그녀는 병으로 인해 2일짜리 모두 결근하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녀의 고용 이력도 포함되어 있었다. 9년 전, 그녀는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했다. 그녀는 갑자기 해고되었고 그 이후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그녀가 해고된 집의 주소였다. 준호는 그 주소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윤재벌 가족의 저택이었다. 윤재벌은 준호의 회사와 경쟁하는 대기업을 소유하고 있었다. 준호와 윤태호 윤재벌의 회장은 수년간 경쟁 관계에 있었다. 준호는 이 정보를 곰곰이 생각했다. 은희가 윤재벌 가족을 위해 일했고 갑자기 해고되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의문이 들었다. 보고서는 또한 은희의 현재 재정 상황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녀는 매달 임대료와 공과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쌍둥이들의 교육비를 위해 작은 금액을 저축하고 있었지만 이번 달 병으로 인한 결근으로 저축을 거의 다 써버렸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쌍둥이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민지와 수지는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다. 그들의 교사들은 그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의 바른 학생들로 묘사했다. 민지는 수학에 특별한 재능을 보였고 수지는 예술과 글쓰기에 뛰어났다. 준호는 보고서를 읽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은희와 그녀의 딸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은희가 직접적인 도움을 거부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비서를 불렀다. 슈퍼마켓에 가서 식료품을 좀 사다 줄래? 쌀, 라면, 계란, 야채, 과일, 우유 그리고 몇 가지 간식을 아이들을 위한 간식도 포함해서. 비서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 사장님. 어디로 배달해 드릴까요? 내가 직접 가져갈게. 준호가 대답했다. 1시간 후 준호는 큰 식료품 봉투 2개를 들고 청송 아파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가능한 한 평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청바지, 티셔츠, 그리고 모자를 썼다. 그는 은희나 쌍둥이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건물로 들어가 5층으로 올라갔다. 35호 앞에 도착한 그는 식료품 봉투를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는 작은 메모를 꺼내 봉투에 붙였다.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이것은 자선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연대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는 메모에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적었지만 이름은 쓰지 않았다. 준호는 재빨리 계단을 내려갔다. 그는 은희가 이 도움을 받아들이길 바랐지만 그녀가 여전히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시도했다. 건물을 나와 그는 차로 돌아갔다. 그는 자신이 이 가족을 왜 이렇게 돕고 싶어 하는지 여전히 확실히 알 수 없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마침내 자신의 부를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단순히 그가 인간적인 연결을 갈망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준호는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의 펜트하우스는 넓고 호화로웠지만 그것은 또한 텅 비어 있었다. 벽에는 비싼 예술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그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알 수 없는 번호를 보고 답했다. 아이타서, 여보세요? 자, 처음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김준호 씨인가요? 그는 즉시 그 목소리를 알아보았다. 수진이니? 무슨 일이야? 네, 수진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불확실했다. You didn't intuitions. 식료품. 당신이 보낸 거죠?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We detect. 그래. 너희에게 도움이 되길 바랐어. 엄마는 당신이 보냈다는 걸 모르세요. 수진이 말했다. 저는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천만에 준호가 말했다. 너희 엄마는 어떠시니? 좀 나아지셨어? 조금요. 수진이 대답했다. 약이 도움이 됐어요. 오늘 처음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셨어요. 그거 다행이구나. 준호가 말했다. 너희들은 어때? 학교는 갔니? 헬스데 오늘은 갔어요. 수진이 대답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녀가 덧붙였다. 김준호 씨, 엄마가 직장에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준호는 이 부탁에 놀랐다. 물론이지. 무슨 도움이 필요하니? 유리는 돈이 필요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 주말에 월세를 내야 하는데 엄마가 아파서 일을 못하셨어요. 준호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깨달았다. 걱정하지 마, 수진아. 내가 도울게. 월세는 얼마니? 50만 원이요, 수진이 말했다. 민지는 제가 당신에게 전화하는 걸 몰라요. 그리고 엄마도 몰라요. 엄마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해해, 준호가 말했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수진아, 용기를 내서 전화해줘서 고마워. 민지가 오고 있어요. 가봐야 해요. 수진이 서둘러 말했다. 후, 안녕히 계세요. 전화가 끊어졌다.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어떻게 은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고 도울 수 있을까? 직접적인 돈은 그녀가 거부할 것이다. 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은희가 일하던 식당으로 갔다. 그는 주인을 만나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입니다. 박은희 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식당 주인은 놀랐다. 박은희요? 그녀는 우리의 직원이지만 최근에 병으로 결근 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We detect. 저는 그녀의 가족 친구입니다. 그녀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월급을 미리 지불하고 싶은데요. 그녀가 회복하는 동안 재정적 스트레스 없이 쉴 수 있도록요. 식당 주인은 의심스러워 보였다.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녀의 병가를 위해 기부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식당에 말이죠. 그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내 식당 주인에게 건넸다.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것은 식당에 대한 기부입니다. 하지만 제 희망은 이 돈이 은희 씨에게 병가 급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식당의 정책이라고 말해주세요. 제 이름은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식당 주인은 봉투를 열어 돈을 보았다. 그의 눈이 커졌다. 네, 물론이죠. 저는 우리 직원들을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은희 씨가 건강해지면 그녀는 훌륭한 직원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는 식당을 나와 다음으로 은희의 두 번째 직장, 강남의 사무실 빌딩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는 청소회사 관리자와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또 다른 100만 원으로 그는 은희가 회사 정책에 따라 병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제 준호는 은희가 한 달 동안은 재정적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것이 자선이 아니라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모든 노동자는 병가 중에도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 오후에 준호는 청송 아파트 근처의 작은 공원에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곧 그는 민지와 수진이 학교 가방을 메고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직접 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공원 뒤편에 있는 골목길로 향했다. 호기심에 준호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는 거리를 두고 조용히 움직였다. 골목길. 끝에 도착한 쌍둥이들은 큰 비닐 봉지를 들고 땅을 살피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그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 캔을 모으고 있었다. 민지는 바닥에 떨어진 캔을 발견하고 주워 봉지에 넣었다. 수지는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며 캔을 찾고 있었다. 준호의 가슴이 아팠다. 8살 소녀들이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쓰레기를 뒤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도 할머니를 돕기 위해 비슷한 일을 했었다. 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다. 안녕, 민지, 수진아. 두 소녀는 놀라서 돌아보았다. 민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누군가에게, 특히 김준호 같은 부자에게 들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왜 여기 있어요? 그녀가 방어적으로 물었다.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산책하고 있었어. 너희들 학교 잘 갔다 왔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은 미술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꼭 그림을 그렸어요. 준호는 민지가 여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희 엄마는 어떠시니? 그가 물었다. 나아지고 계세요. 수진이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에게 아침도 만들어 주셨어요.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가 캔을 모으는 걸 보고 웃고 있죠? 부자인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니, 민지야. 나는 웃고 있지 않아. 사실 나도 내 나이 때 똑같은 일을 했었어. 민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하지만 당신은 부자잖아요. 준호는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항상 부자였던 것은 아니야. 나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 내 할머니와 나, 우리는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했지. 이것은 민지의 관심을 끌었다. 정말요? 어떻게 부자가 되었어요? 준호는 벤치를 가리켰다. 옷 비슷해. 앉을래? 이야기해 줄게.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본 후 벤치로 향했다. 그들은 준호 옆에 앉았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자랐어. 준호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우리는 많은 돈이 없었어. 할머니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고 나는 학교 후에 그녀를 도왔지. 주말에는 재활용품을 모았어. 캔, 병, 종이, 무엇이든 돈이 될 만한 것을. 쌍둥이들은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민지조차도 흥미로워 보였다. 그런데 내가 운이 좋았어. 준호가 계속했다. 나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 대학에서 컴퓨터를 배웠고 졸업 후에 작은 기술 회사를 시작했지. 그 회사가 성공했고 지금의 내가 되었어. 우와, 수진이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요.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럼 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준호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네가 슈퍼마켓에서 빵을 사려고 할 때 너희의 용기가 나를 감동시켰어. 너희는 어린데도 불구하고 너희 엄마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 그것이 내게 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했어. 나는 연결됨을 느꼈어.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랫동안 정말 외로웠어. 내가 가진 모든 돈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정한 인간적 연결이 없었어. 너희와 너희 엄마를 도움으로써 나는 다시 무언가에 연결되는 느낌이 들어. 수지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이라스나. 우리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김준호 씨. 민지조차도 약간 누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당신이 우리를 정말 도우려고 하는 거라면 고마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 이제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을까? 캔을 더 많이 찾는 걸 도와줄게.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우리는 이제 집에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너희를 집에 데려다 줄게. 내 차가 저기 있어. 그는 길가에 주차된 그의 고급차를 가리켰다. 그것은 이 동네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보였다.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진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민지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엄마에게는 말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가 낯선 사람의 차를 타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준호는 웃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잖아, 그렇지? 우리는 친구야. 그들은 함께 준호의 차로 걸어갔다. 쌍둥이들은 고급차 내부에 감탄했다. 그들은 이전에 이런 차를 타본 적이 없었다. 이 차는 정말 멋져요, 수진이 말했다. 우리 집보다 더 커요. 준호는 웃었다. 그래, 좀 과하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야. 그는 차를 출발시켰다. 짧은 운전 후 그들은 청송 아파트에 도착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민지가 말했다. 엄마가 창문에서 볼 수도 있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건물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좋아, 여기서 내리자. 쌍둥이들이 차에서 내리기 전에 준호가 말했다. 있잖아, 내가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에 갈 계획이야. 너희도 같이 가면 어떨까? 너희 엄마도 물론. 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롯데월드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We did that. 응, 롯데월드. 너희가 가본 적 있니? 쌍둥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민지가 말했다. 일세오, 티켓이 너무 비싸요. 그럼 이번이 첫 방문이 되겠네. 준호가 말했다. 너희 엄마에게 물어볼래? 토요일 오전 10시에 데리러 올게. 수지는 신이 났지만 민지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엄마가 허락하실까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 너희 엄마도 약간의 즐거움이 필요할 거야. 그녀는 너무 열심히 일하시니까. 쌍둥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어볼게요.
수진이 약속했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들은 차에서 내려 준호에게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김준호 씨. 준호는 그들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은희가 놀이공원 초대를 받아들일지 의문이었다. 아마도 그녀는 거절할 것이다. 하지만 준호는 적어도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는 쌍둥이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를 보고 싶었다. 그리고 솔직히 그는 은희를 만나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 그녀를 직접 만나본 적은 없었다. 준호는 차를 출발시켰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그는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누군가의 삶의 차이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모든 사업적 성공보다 더 만족스러웠다. 토요일 아침, 박은희는 작은 아파트의 욕실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병에서 회복 중인 모습이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김준호라는 남자를 만날 예정이었다. 은희는 처음에 롯데월드 초대를 단호히 거절했었다. 하지만 쌍둥이들의 간절한 눈빛과 실망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마음을 바꿨다. 수진이 말했다. 엄마, 김준호 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롯데월드에 가본 적이 없잖아요. 민지조차도 한 번만 만나보면 어떨까요, 엄마? 라고 말했다.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놀이공원의 기쁨을 선사하고 싶었다.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아왔고 거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김준호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부자들, 특히 갑자기 관대함을 보이는 부자들을 경계했다. 그녀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이 불편함을 참기로 했다. 그녀는 머리를 빗고 간단한 메이크업을 했다. 그녀는 최선을 다해 보이고 싶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강해 보이고 싶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그녀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거실로 나오자 쌍둥이들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수지는 머리에 리본을 달았고 민지는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겼다. 엄마, 예뻐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희는 딸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도 아주 예뻐. 나의 소중한 딸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세 사람 모두 긴장했다. 내가 열게,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문으로 향했고 잠시 망설인 후 문을 열었다. 김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비싼 정장을 입은 첫 만남 때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그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안녕, 민지야.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비됐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준호는 안으로 들어와 수진과 은희를 보았다. 안녕, 수진아. 그가 인사했다. 그리고 은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박은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김준호입니다. 은희는 약간 경직된 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김 씨.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는 꽃다발을 그녀에게 건넸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겁니다. 회복을 축하하는 마음으로요. 은희는 놀란 표정으로 꽃을 받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꽃을 선물 받은 적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갈 준비가 되셨나요? 쌍둥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은희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네, 준비됐습니다. 그들은 함께 건물을 나와 길가에 주차된 준호의 고급차로 향했다. 은희는 차를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것은 분명히 매우 비싼 차였다. 정말 멋진 차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냉소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것을 알아차렸지만 미소를 유지했다. 하지만 사실 그냥 이동수단일 뿐입니다. 너무 과시적이죠. 그는 뒷문을 열어 쌍둥이들이 먼저 타게 했다. 그런 다음 은희를 위해 조수석 문을 열었다.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채 탔다. 준호가 운전석에 타자 차 안은 약간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는 엔진을 켜고 운전을 시작했다. 그래서 그가 대화를 시작했다. 롯데월드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은희 씨?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솔직히 돈도 없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치를 누릴 여유가 없었죠.
은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할매언니가 키우셨다고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는 제가 8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계셨지만 안 계신 곳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은희는 이 정보를 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준호가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럼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고요? 준호가 웃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운이 좋았죠. 제가 시작한 기술 회사가 성공했어요. 뒷좌석에서 쌍둥이들은 창밖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울의 다른 부분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저기 봐, 수진아.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한강기야. 준호는 백미러로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희를 향해 물었다. 아이들에게 서울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셨나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없었어요. 2가지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2가지 일이요? 준호가 물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다. 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저녁에는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를 해요. 은희가 대답했다. 하지만 최근에 아파서 일을 못했어요. 많이 나아지셨나요? 준호가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사실 이상하게도 2 직장 모두에서 병가급여를 받았어요. 그들이 그런 정책이 있다는 것을 몰랐는데 준호는 웃음을 참으며 길에 집중했다. 운이 좋으셨네요. 은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 것 같네요. 아주 갑작스럽게 말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은희가 말했다. 왜 우리를 돕고 있는 거죠, 김씨? 정말로요. 당신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처음에는 그냥 마음이 움직였어요. 슈퍼마켓에서 아이들이 빵을 사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연결감을 느꼈어요.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났거든요. 그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알다시피 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항상 행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저는 꽤 외로웠어요. 아이들과 당신을 도우면서 저는 오랜만에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과거 경험이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그냥 우리가 자선 사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당신의 동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준호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동정심에서 이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존경심이죠. 당신이 혼자서 2 아이를 키우면서 2가지 일을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저 친구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은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함을 볼 수 있었다. 아마도 그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나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롯데월드에 도착했다. 쌍둥이들은 신이 나서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의 눈은 놀이공원의 화려한 입구를 보고 커졌다. 와, 수진이 감탄했다. 정말 멋져요. 준호는 웃으며 입장권을 구매했다. 그는 종일권과 패스트패스를 포함한 VIP 패키지를 선택했다. 은희가 가격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이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쌍둥이들은 더욱 흥분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뛰어다녔다. 저기 타고 싶어요. 민지가 롤러코스터를 가리키며 외쳤다. 아니, 저기 먼저. 수진이 회전목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모든 것을 탈 시간이 있어.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니까. 그들은 먼저 회전목마를 탔다. 수진은 기뻐하며 웃었고 민지조차도 즐거워 보였다. 은희는 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그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네요. 그녀가 준호에게 말했다.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아이들은 이런 순간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그렇죠. 그들은 계속해서 다양한 놀이기구를 탔다. 준호는 쌍둥이들에게 솜사탕과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은희는 처음에는 그가 아이들을 너무 많이 사주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마음을 누그러뜨렸다. 점심시간에 그들은 공원 내 레스토랑에 앉았다. 쌍둥이들은 여전히 흥분해 있었고 그들이 탄 놀이기구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다. 김준호 씨,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당신은 가족이 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 없어. 나는 혼자 살아. 결혼 안 하셨어요?
민지가 호기심에 물었다. 민지야, 은희가 딸을 꾸짖었다. 그건 실례야. 준호는 웃었다. 괜찮아요. 아니, 결혼하지 않았어. 아직 적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봐.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 순진하게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때로는 그래. 하지만 나는 바빠. 일이 많거든.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수진이 밝게 제안했다. 수진아. 은희가 다시 꾸짖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다. 준호는 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있었다. 그거 정말 멋진 제안이네, 수진아. 고마워. 식사 후 그들은 계속해서 놀이공원을 탐험했다. 오후가 되자 쌍둥이들은 피로해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더 많은 놀이기구를 타고 싶어 했다. 한 번 더 롤러코스터 타요. 민지가 간청했다. 준호는 은희를 바라보았다. 괜찮으세요? 아니면 좀 쉴까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한 번 더 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즐거워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은 다시 롤러코스터 줄에 섰다. 준호와 은희는 벤치에 앉아 쌍둥이들이 줄을 서는 동안 기다렸다. 정말 좋은 아이들을 두셨네요. 준호가 말했다. 똑똑하고 사려 깊고 용감해요. 은희는 자부심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네, 그들은 제 인생의 전부예요. 제가 계속 나아가는 이유죠.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아버지는요?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더 이상 우리 생활에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묻지 말았어야 했어요.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괜찮아요. 복잡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은희가 말했다. 전 한때 부유한 가정에서 가정부로 일했어요. 강남의 큰 저택이었죠. 그곳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그 집 아들과 가까워졌어요. 그는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말하는 것을 듣고 싶었다. 우리는 비밀 관계를 가졌어요. 은희가 계속했다. 그리고 제가 임신했을 때 그는 저를 버렸어요. 그의 가족은 저를 해고했고 그는 저를 다시는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에게 돈을 주고 사라지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저는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준호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윤재벌 가족, 특히 그들의 아들인 윤태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비즈니스에서 그들과 경쟁했고 그들의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더 개인적이고 더 충격적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은희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저는 부자들을 경계하게 되었어요. 특히 갑자기 친절을 베푸는 부자들을요. 죄송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해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은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다른 것 같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특별한 의도 없이요. 쌍둥이들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려와 그들에게 달려왔다. 엄마, 정말 재미있었어요. 민지가 흥분해서 말했다. 다음엔 뭘 탈까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거의 5시가 다 되어가네. 공원은 곧 문을 닫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할 수 있어. 그는 회전 관람차를 가리켰다. 저기 타면 어때? 서울의 정영을 볼 수 있을 거야. 쌍둥이들은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회전 관람차로 향했다. 줄은 길지 않았고 곧 그들은 탑승할 수 있었다. 관람차 캡슐 안에서 그들은 서울의 놀라운 정영을 볼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수진이 창문에 코를 대고 말했다. 저기가 우리 집이에요? 민지가 동네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다. 준호는 웃었다. 아마도. 하지만 너무 멀어서 정확히 볼 수는 없어. 은희는 조용히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괜찮으세요? 준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오늘이 정말 완벽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지 오래되었거든요. 감사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했어요. 관람차가 천천히 내려왔고 그들은 공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쌍둥이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흥분해 있었다.
정말 최고의 날이었어요. 수진이 선언했다. 네, 정말 재밌었어요. 민지도 동의했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을까요? 준호는 은희를 바라보았다. 그건 너희 엄마께 달려있지.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릴 봐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 그들은 함께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쌍둥이들은 준호의 손을 잡았고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랜만에 평화로움을 느꼈다. 차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과 민지는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하루의 흥분이 그들을 지치게 했다. 잠들었네요. 은희가 부드럽게 말했다. 준호는 백미러로 자고 있는 쌍둥이들을 바라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오늘 많은 에너지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조용히 운전했다. 그리고 은희가 말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김씨.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천만에요. 저도 정말 즐거웠어요. 은희는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를 의심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준호 씨, 정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한 모든 것에 대해서요. 약, 식료품, 그리고 제 직장에서의 병가 급여도요. 준호는 놀란 척했다. 병가 급여요? 그건 회사 정책 아닌가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두 회사 모두 그런 정책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당신이 했죠, 그렇죠?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직접적인 도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화나셨나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것이 우리를 정말 도왔어요. 그들은 청송 아파트에 도착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쌍둥이들을 깨웠다. 집에 왔어. 잠꾸러기들,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쌍둥이들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다. 삐었어요? 수진이 하품을 하며 물었다. 그들은 모두 차에서 내렸다. 준호는 쌍둥이들이 너무 피곤해 보여 그들을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다. 괜찮아요. 은희가 말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5층까지는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고집했다. 그들은 거의 잠들어 있어요. 은희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들은 함께 건물로 들어가 계단을 올랐다. 준호는 민지를 등에 업고 은희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5층에 도착한 그들은 35호 앞에 섰다. 은희는 문을 열고 수진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민지를 내려놓았고 그녀는 졸린 채로 안으로 들어갔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준호가 말했다. 다시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혹시 내일 저녁 식사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요리할게요.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리를 하신다고요? 준호는 웃었다. 네, 꽤 괜찮게 해요. 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은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오늘 하루 동안 그녀는 준호에 대한 신뢰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내일 저녁 식사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좋아요. 제가 모든 재료를 가져올게요. 7시에 괜찮으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입시오. 그럼 내일 봐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은희 씨. 은희는 손을 빼지 않았다. 네, 정말 그랬어요. 준호 씨.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놓고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은희는 그가 사라질 때까지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은희는 일찍 일어나 아파트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오늘 저녁 준호가 오기 전에 모든 것이 완벽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저녁 식사에 대해 약간 불안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다. 그녀는 쌍둥이들을 깨웠다. 민지야, 수지나 일려나, 학교 갈 시간이야. 쌍둥이들은 졸린 눈으로 일어났다. 그들은 여전히 전날의 놀이공원 여행으로 피곤했다. 오늘 학교에 꼭 가야 해요. 민지가 물었다. 네, 너무 피곤해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가야 해. 교육이 중요하잖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김준호 씨가 저녁 식사를 하러 오신대. 그가 요리를 한대. 이 소식에 쌍둥이들은 즉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말요? 수진이 흥분해서 물었다. 준호 아저씨가 우리 집에 와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집을 깨끗이 해야 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희도 도와줘. 쌍둥이들은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아침을 먹었다. 그들은 학교 가방을 메고 문 앞에 섰다.
잘 다녀와 은희가 말했다. 그녀는 각각에게 작은 도시락을 건넸다. 점심 잊지 마세요, 스운내렴아. 그들이 함께 대답했다. 쌍둥이들이 떠난 후 은희는 청소를 계속했다. 그녀는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먼지를 털었다. 작업을 하는 동안 그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양이야. 그녀가 자신에게 말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시 쉬기로 했다. 그러나 앉아 있어도 어지러움은 가라앉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더 심해졌다. 그녀는 또한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병이 돌아온 것일까? 은희는 화장실로 가서 청계를 찾았다. 그녀는 천을 쟀고 39도가 나왔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다시 아팠다. 그녀는 침대로 돌아가 눕기로 했다. 아마도 휴식을 취하면 나아질 것이다. 그녀는 준호가 가져다 준 약을 찾았고 두 알을 삼켰다. 시간이 흘러갔다. 은희는 잠에 빠져들었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수면이 아니었다. 그녀는 악몽에 시달렸고 땀에 흠뻑 젖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깨어났다가 다시 불안한 수면 상태로 빠져들었다. 오후 3시경 그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깨어났다. 쌍둥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다. 엄마, 우리 왔어요. 수진이 불렀다. 은희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약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방이 그녀 주위로 빙글빙글 돌았다. 쌍둥이들은 엄마를 찾아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은희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즉시 걱정했다. 엄마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다. 그녀는 엄마의 이마에 손을 대고 놀랐다. 내 너무 뜨거워요. 수지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다시 아픈 거야? 은희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얘들아. 그냥 약간 피곤할 뿐이야. 조금 쉬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쌍둥이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가 전보다 더 아파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청계가 어디 있어요? 민지가 물었다. 화장실에. 은희가 약하게 대답했다. 민지는 천계를 가져와 은희의 천을 쟀다. 40도였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열이 너무 높아요. 그녀가 말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괜찮아. 우리는 병원비를 낼 여유가 없어. 그냥 약을 더 먹고 쉴게. 민지는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엄마. 당신은 정말 아파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게요. 그녀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아, 엄마를 돌봐. 내가 도움을 구해올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 가는 거야? 민지는 결심한 표정을 지었다. 김준호 씨에게 가려고. 그가 도와줄 거야.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 민지는 잠시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회사 이름이 있었다. 나는 그의 회사로 갈 거야. 거기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은희는 약하게 항의했다. 핸드웨이, 민지야. 너무 위험해. 혼자 그렇게 멀리 가면 안 돼. 하지만 민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엄마가 정말 아프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도움이 필요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저는 강해요. 그리고 준호 아저씨가 도와줄 거예요. 그녀는 준호의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작은 배낭을 메고 문으로 향했다. 수진아, 엄마를 잘 돌봐. 내가 빨리 돌아올게. 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해, 언니. 민지는 집을 나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준호의 회사 주소를 외웠다. 명함에 따르면 그것은 강남의 큰 빌딩에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혼자서 그렇게 멀리 가본 적이 없었지만 엄마를 위해 그녀는 용감해야 했다. 그녀는 지하철역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작은 지갑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게이트를 통과했다. 그녀는 강남으로 가는 전철을 찾아 탑승했다. 전철 안에서 그녀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겁이 났지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강한 척해야 했다. 엄마와 수진을 위해 40분 후 그녀는 강남역에 도착했다. 그녀는 전철에서 내려 길을 찾기 시작했다. 강남은 그녀가 살던 작은 동네와는 완전히 달랐다. 높은 빌딩들, 세련된 상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민지는 준호의 명함을 다시 확인했다. KJ텍 강남대로 123번지.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히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근처에 있는 경찰관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아저씨. KJ테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경찰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8살 소녀가 혼자 강남에 있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네, 알아요. 하지만 너 혼자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지는 긴장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저 엄마가 아파요. 저는 김준호 씨를 찾으러 왔어요. 그는 KJ 테크 사장이에요. 그가 저희 엄마를 도와줄 수 있어요. 경찰관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소녀의 진지한 표정에 감동했다. 알겠어. KJ 테크는 저기 있어. 저 큰 유리 빌딩이 보이니? 거기야. 그는 거리 건너편에 있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을 가리켰다. 빌딩 꼭대기에는 KJ 테크라는 큰 간판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신호등을 기다렸다가 건너편으로 달려갔다. 빌딩 앞에 도착한 민지는 잠시 멈춰 서서 그것을 올려다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본 것 중 가장 높은 빌딩 중 하나였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다.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벽은 유리와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었다. 안내 데스크에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민지는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녀는 너무 작아서 데스크 위로 간신히 볼 수 있었다. 저기요, 그녀가 불렀다. 리셉셔니스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안녕, 어린 친구.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민지는 목을 가다듬었다. 저는 김준호 씨를 만나러 왔어요. 긴급해요. 리셉셔니스트는 미소를 지었다. 미안하지만 김 사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세요. 약속이 있으신가요?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해요. 제 엄마가 아주 아파요. 준호 아저씨가 도와줄 수 있어요. 리셉셔니스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당신의 준호 아저씨요? 당신은 김 사장님의 친척인가요? 민지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아니요, 하지만 그는 우리 친구예요. 제발, 정말 중요해요. 제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해요. 리셉셔니스트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다. 미안하지만 김 사장님은 방해받을 수 없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너무 멀리 왔고 그냥 돌려보내질 수는 없었다. 엄마가 아파요. 그녀는 지금 집에서 아파요. 열이 너무 높고 거의 움직일 수도 없어요. 준호 아저씨가 우릴 도와줄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녀의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그것은 준호였다. 그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는 로비의 소란을 듣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이 민지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즉시 그녀를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갔다. 민지야? 무슨 일이야?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그를 보자마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조니 아저씨, 엄마가 정말 아파요. 열이 너무 높고 거의 움직일 수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준호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민지의 눈높이에 맞췄다. 괜찮아, 민지야.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지하철 타고요. 민지가 대답했다. 혼자서요. 준호는 놀랐다. 8살 소녀가 혼자서 서울을 가로질러 온 것이다. 정말 용감하구나, 민지야. 걱정하지 마. 우리 지금 당장 가자. 그는 일어서서 리셉셔니스트에게 말했다. 윤 비서에게 나머지 회의를 취소하라고 전해. 가족 응급 상황이야. 리셉셔니스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 사장님. 준호는 민지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내 차로 가자. 더 빨리 갈 수 있어. 그들은 준호의 차에 탔고 그는 즉시 출발했다. 그는 민지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엄마가 오늘 아침에 다시 아프기 시작했어요. 민지가 설명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엄마는 정말 아팠어요. 열이 40도나 되고 거의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준호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그건 정말 높은 열이야. 우리는 그녀를 즉시 병원에 데려가야 해. 민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병원에 갈 돈이 없다고 하셨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 너희 엄마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야.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이 박사님? 네, 김준호입니다. 긴급 상황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심각한 열로 아파요. 40도라고 합니다. 네, 곧 데려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나의 친구가 강남의 좋은 병원에서 의사로 일해.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지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한 것이다. 준호는 그들을 도울 것이다. 교통체증을 뚫고 운전하면서 준호는 민지에게 감탄했다. 정말 용감하구나, 민지야. 혼자서 이렇게 멀리 오다니. 나는 네가 이렇게 강한 아이인 줄 몰랐어. 민지는 약하게 미소를 지었다. 엄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건 진정한 사랑이야. 내 엄마는 너와 수진이를 가진 게 정말 행운이야. 그들은 청송 아파트에 도착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민지와 함께 빠르게 건물로 향했다. 그들은 계단을 뛰어올라 5층에 도착했다. 민지가 문을 열자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다. 민지야. 준호 아저씨. 엄마가 더 나빠졌어요. 그들은 서둘러 은희의 방으로 갔다. 은희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열에 시달리고 있었고 반쯤 의식이 없어 보였다. 준호는 즉시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그것은 빠르고 약했다. 은희 씨, 내 말 들려요?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은희는 약하게 눈을 떴다. 준호? 그녀가 속삭였다. 네, 저예요. 그가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병원에 데려갈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침대에서 일으켜 안아들었다. 그녀는 너무 가벼웠고 그녀의 몸은 열로 뜨거웠다. 아이들. 그녀가 약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대답했다. 아이들도 우리와 함께 갈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돌볼 거예요. 준호는 은희를 안고 아파트를 나왔다. 쌍둥이들이 뒤따랐다. 그들은 함께 계단을 내려가 차로 향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은희를 뒷좌석에 눕혔다. 쌍둥이들이 옆에 앉았다. 그는 운전석에 타서 차를 출발시켰다. 걱정하지 마, 얘들아. 그가 말했다. 너희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들은 강남의 큰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전화를 걸어 이 박사에게 그들이 5분 안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렸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이미 응급실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즉시 은희를 들것에 실어 안으로 데려갔다. 준호와 쌍둥이들은 뒤따랐다. 의사들은 은희를 검사실로 데려갔고 간호사가 그들에게 대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 대기실에서 쌍둥이들은 두려워 보였다. 수지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민지는 강한 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그들 옆에 앉아 팔을 둘렀다. 괜찮아, 얘들아. 너희 엄마는 이제 좋은 의사들의 손에 있어. 그들은 그녀를 돌볼 거야. 엄마가 괜찮아질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너희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좋은 병원 중 하나야. 그녀는 최고의 치료를 받을 거야. 민지가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병원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요? 엄마는 우리에게 돈이 없다고 했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 민지야.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게. 너희는 그냥 너희 엄마가 좋아지는 것에만 집중하면 돼. 약 1시간 후 이 박사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는 중년의 남자로 친절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김준호 씨? 그가 불렀다. 준호는 일어서서 그에게 다가갔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이 박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박은희 씨는 심각한 세균성 감염을 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전의 병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꽤 심각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신이 그녀를 빨리 데려왔습니다. 더 늦었다면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 있었습니다. 쌍둥이들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엄마는 어때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무릎을 꿇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췄다. 너희 엄마는 아주 아프시지만 의사들이 그녀를 돌보고 있어. 그녀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할 거야. 우리도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이 박사를 바라보았다. 이 박사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가족은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준호는 쌍둥이들에게 다시 돌아보았다. 우리는 나중에 엄마를 볼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녀가 쉬어야 해. 그동안 너희들은 배고프지 않니? 뭔가 먹을래? 쌍둥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오후 내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좋아, 준호가 말했다. 병원 식당에 가자. 그리고 나서 너희 엄마가 깨어나면 그녀를 보러 갈 거야.
그들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준호는 쌍둥이들에게 음식을 사주었고 그들은 조용히 먹었다. 그들은 여전히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의 엄마는 도움을 받고 있었다. 식사 후 준호는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너희들은 어디서 지낼 거니?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다. 우리 모르겠어요. 민지가 대답했다. 아마도 집에서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들이 혼자 있는 건 안전하지 않아. 내가 제안이 있어. 내 아파트에는 여분의 방이 많아. 너희들이 너희 엄마가 나아질 때까지 나와 함께 지내는 게 어때? 쌍둥이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 집은 병원에서 가까워서 너희들이 엄마를 자주 방문할 수 있을 거야, 푼들. 민지가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 준호가 대답했다. 내가 너희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갈게.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거야.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준호 아저씨, 민지가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시언메인, 이제 가서 너희 엄마가 깨어났는지 확인해보자. 그들은 함께 은희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깨어났고 약하지만 의식이 있었다. 엄마, 쌍둥이들이 함께 외쳤다. 그들은 그녀의 침대로 달려갔다. 은희는 약한 미소를 지었다. 내 소중한 딸들, 괜찮니?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 민지가 대답했다. 준호 아저씨가 우릴 도와줬어요. 은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있었다. 고마워요, 그녀가 약하게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체험만 해요. 당신은 이제 좋은 손에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모 아이들은 은희가 시작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이들은 당신이 회복할 때까지 저와 함께 지낼 거예요. 제가 그들을 잘 돌볼게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그들을 위해 많은 것을 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다시 말했다. 쉬세요, 준호가 말했다. 아유리는 내일 다시 올게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팠지만 적어도 그녀는 이제 안전했다. 그리고 그녀의 딸들도 안전할 것이다. 준호는 쌍둥이들을 바라보았다. 가자, 얘들아. 너희 엄마는 쉬어야 해. 우리는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들은 조용히 병실을 나왔다. 병원을 나서면서 민지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연우 아저씨, 엄마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세연메인, 민지야. 하지만 진짜 영웅은 너야. 너의 용기가 너희 엄마를 구했어. 민지는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준호를 완전히 신뢰했다. 그는 정말 그들을 돕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 준호의 펜트하우스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 최상층에 위치해 있었다.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220평의 넓은 공간에는 최신식 가구와 예술 작품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생활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누구도 살지 않는 모델하우스 같았다. 준호는 쌍둥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민지와 수진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와, 수진이 입을 벌렸다. 여기가 진짜 집이에요. 준호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래, 하지만 사실 나는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대부분 회사에 있거든. 민지는 넓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너무 커요. 하지만 좀 외로워 보여요. 준호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집을 민지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이 집은 크고 화려했지만 따뜻함이나 생명력이 없었다. 그것은 그저 그가 잠을 자는 공간일 뿐이었다. 네가 맞아, 민지야, 그가 인정했다. 이곳은 좀 외롭지.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여기 있으니까 더 밝아졌어. 그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여기 방이 2개 있어. 하나는 내 방이고 다른 하나는 손님 방이야. 너희들은 손님 방을 써도 돼. 침대가 충분히 커서 둘 다 잘 수 있을 거야. 그는 그들에게 방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넓고 밝은 방이었으며 큰 침대와 책상, 그리고 드레싱 테이블이 있었다. 화장실은 저기 있어. 그가 가리켰다. 수건과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거야. 수지는 침대 위로 뛰어올라 폭신한 이불을 만졌다. 너무 부드러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배고프니? 뭐 먹을래? 쌍둥이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병원 식당에서 간단히 먹기는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 네, 민지가 대답했다. 배고파요. 준호는 부엌으로 향했다. 내가 요리를 해볼게. 사실 오늘 저녁에 너희 엄마를 위해 요리할 계획이었거든. 그는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식료품을 사려고 했지만 은희의 응급 상황으로 그럴 기회가 없었다. 그가 머뭇거렸다. 냉장고가 좀 비어있네. 배달시켜도 될까? 네. 쌍둥이들이 함께 대답했다. 준호는 웃었다. 요하, 뭘 먹고 싶니? 피자, 치킨, 중국 음식? 피자요! 수진이 외쳤다. 치킨이요. 민지가 동시에 말했다. 준호는 웃었다. 둘 다 시키면 어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는 전화를 꺼내 피자와 치킨을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쌍둥이들에게 물었다. 너희들 샤워하고 싶니? 음식이 오기 전에 씻을 수 있을 거야. 쌍둥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고 상쾌해지고 싶었다. 하지만 우리는 옷이 없어요. 민지가 지적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내 티셔츠를 빌려줄게. 너희에게는 크겠지만 잠옷으로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내일 우리가 너희 집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올 수 있어.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작은 티셔츠 2개를 가져왔다. 그것들은 여전히 쌍둥이들에게는 컸지만 임시변통으로는 충분했다. 쌍둥이들은 번갈아 샤워를 했고 준호의 티셔츠를 입었다. 그들은 마치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보였다. 너희 귀여워 보인다. 준호가 웃었다. 음식이 도착했고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준호는 피자 상자와 치킨통을 열었다. 향기로운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잘 먹겠습니다. 그들이 함께 말했다. 그들은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곧 쌍둥이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준호 아저씨 왜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살아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피자 조각을 들고 잠시 생각했다. 지금 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 회사가 잘 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집을 살 수 있었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 집은 너무 커. 나 혼자 살기에는 말이야. 왜 결혼 안 했어요? 민지가 직설적으로 물었다. 준호는 그 질문에 놀랐지만 정직하게 대답했다. 글쎄, 아직 적합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나 봐. 그리고 사실 나는 일에 너무 집중해왔어.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지. 외롭지 않아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가끔은 그래, 그가 인정했다. 특히 이렇게 큰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더 그렇지. 우리가 있으니까 덜 외롭죠?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준호는 따뜻하게 웃었다. 훨씬 덜 외로워. 너희들이 여기 있어서 정말 좋아. 민지는 여전히 조금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그녀도 작은 미소를 지었다. 식사 후 준호는 설거지를 했고 쌍둥이들은 거실에서 TV를 보았다. 밤이 깊어가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 자야 할 시간이야. 내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가서 너희 엄마를 보러 갈 거니까. 쌍둥이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손님 방으로 향했다. 준호는 그들이 침대에 편안히 누울 수 있도록 도왔다. 편안하게 잘 수 있겠니? 그가 물었다. 전에 수진이 대답했다. 침대가 정말 부드러워요.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괜찮을까요? 준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물론이지. 너희 엄마는 강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녀는 최고의 의사들에게 치료받고 있어. 곧 나아질 거야. 약속해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해. 이제 잘 자, 얘들아. 내일 보자. 그는 불을 끄고 방을 나왔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은희가 걱정되었고 쌍둥이들도 걱정되었다. 그는 갑자기 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그들을 돕고 싶었고 그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원했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은희와 쌍둥이들에게로 향했다. 이 가족은 그의 삶에 갑자기 들어왔지만 그들은 이미 그에게 중요해졌다. 밤중에 준호는 조용한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일어나 쌍둥이들의 방으로 갔다. 문을 살짝 열자 그는 민지가 이불 아래에서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을 보았다. 수지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민지야? 그가 부드럽게 불렀다. 괜찮으니? 민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네, 괜찮아요. 준호는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았다. 엄마가 보고 싶니?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걱정돼요. 엄마가 정말 괜찮을까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희 엄마는 괜찮아질 거야, 민지야. 나는 의사들과 이야기했고 그들은 그녀가 회복될 거라고 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녀는 다시 건강해질 거야. 만약 민지가 망설였다. 만약 엄마가 나아지지 않으면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돌볼 거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민지야.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약속해요. 약속해. 준호가 말했다. 이제 좀 잡아.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일어났다. 문 앞에서 그는 다시 돌아보았다. 민지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베란다로 나가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도시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것은 마치 별이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다. 그는 은희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며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함과 결단력은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쌍둥이들, 그들은 똑똑하고 용감했다. 특히 민지는 놀라운 용기를 보여주었다. 혼자서 서울을 가로질러 그를 찾아온 것이다. 준호는 자신이 이 가족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뻤다.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의 삶에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느꼈다. 그의 성공과 부는 갑자기 덜 중요해 보였다. 중요한 것은 이 가족,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를 잘하지 않았지만 간단한 계란 프라이와 토스트는 만들 수 있었다. 쌍둥이들이 부엌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그렇게 웃기니? 그가 물었다만 내 아저씨가 요리사처럼 보여요. 수진이 킥킥거리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최고의 요리사는 아니지만 배고픈 꼬마들을 위한 아침 식사는 만들 수 있어.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었다. 준호는 쌍둥이들에게 오늘의 계획을 설명했다. 먼저 병원에 가서 너희 엄마를 보고 그 다음에 너희 집에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올 거야. 그리고 나서 학교에 전화해서 너희가 며칠 동안 결석할 거라고 알릴게. 학교에 안 가도 돼요? 수진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주는 너희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내가 너희를 학교에 데려다 줄게. 그들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준비를 했다. 쌍둥이들은 여전히 전날 입었던 옷을 입어야 했다. 준호는 그들에게 자신의 작은 티셔츠를 주고 싶었지만 그것은 학교 옷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오늘 쇼핑도 해야겠네, 그가 말했다. 너희에게 몇 가지 새 옷을 사줄게.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운전하면서 쌍둥이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그들의 학교와 친구들, 그리고 취미에 대해 물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즉시 은희의 병실로 향했다. 그녀는 깨어 있었고 전날보다 약간 나아 보였다. 엄마! 쌍둥이들이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내 소중한 딸들, 잘 잤니? 네, 엄마, 수진이 대답했다. 준호 아저씨 집은 정말 커요. 침대도 엄청 부드러워요. 은희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을 돌봐주셔서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그들은 정말 착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어떠세요? 좀 나아지셨나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간요. 의사들은 제가 며칠 더 여기 있어야 한다고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준호가 말했다. 아이들은 제가 돌볼게요. 그리고 저는 당신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당신의 일은요? 회사는? 준호는 어깨를 으쓱했다. 회사는 잠시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당신과 아이들이 더 중요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준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들을 돕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당신과 아이들이 제게 중요해졌어요. 그들은 1시간 정도 은희와 함께 있었다. 준호는 그녀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고 쌍둥이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은희는 피곤해 보였지만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마침내 간호사가 들어와 은희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호는 쌍둥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라고 했다. 내일 또 올게, 엄마는 민지가 말했다. 그녀는 엄마의 뺨에 키스했다. 빨리 나아요, 엄마, 수진이 덧붙였다.
그녀도 엄마를 껴안았다. 준호는 은희에게 미소를 지었다. 저도 내일 다시 올게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고마워요, 준호 씨.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들은 병실을 나와 병원을 떠났다. 준호는 쌍둥이들을 데리고 그들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들은 필요한 물건들을 모두 가방에 넣었다. 옷, 학용품, 그리고 몇 가지 장난감들. 그 후 준호는 그들을 쇼핑몰로 데려갔다. 그는 쌍둥이들에게 새 옷과 신발,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었다. 쌍둥이들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했지만 곧 그들은 새 옷을 고르는데 신이 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준호는 매일 아침 쌍둥이들에게 아침을 만들어주고 그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일을 하고 그들을 다시 데리러 가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은희를 방문하는 일상을 반복했다. 그는 회사 업무의 대부분을 원격으로 처리했고 중요한 회의만 참석했다. 이 일주일은 준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는 이전에 누군가를 돌본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성공과 회사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쌍둥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는 등의 일상적인 일들을 즐기고 있었다. 특히 민지는 처음의 경계심을 완전히 버리고 준호와 친해졌다. 그녀는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에게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그와 함께 농담도 나누었다. 수지는 항상 친절했지만 그녀도 더욱 준호에게 마음을 열었다. 은희의 상태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곧 퇴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항생제 치료가 효과가 있었고 그녀의 감염은 거의 사라졌다. 토요일 아침 준호는 쌍둥이들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들은 특별한 소식을 들었다. 은희가 오늘 퇴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엄마가 집에 올 수 있대. 수진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신나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야. 하지만 너희 엄마는 여전히 약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녀를 잘 돌봐야 해. 엄마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민지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 그건 너희 엄마가 결정하실 거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내 집에서 지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 집이 병원에서 더 가깝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녀를 돌볼 수 있으니까. 쌍둥이들은 동의했다. 그들은 이제 준호의 집에서 지내는 것이 익숙해졌고 그곳을 좋아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들은 은희의 병실로 향했다. 은희는 이미 옷을 갈아입고 퇴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엄마, 쌍둥이들이 외치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딸들을 안았다. 내 소중한 딸들, 보고 싶었어. 준호는 문간에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가족은 정말 특별했다. 그들의 사랑과 유대감은 그를 감동시켰다. 은희는 준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안녕하세요, 은희 씨. 그가 대답했다. 오늘 퇴원하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이사들이 이제 집에 가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약을 먹고 쉬어야 한대요. 준호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 생각에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요? 쌍둥이들도 이미 그곳에 적응했고 그리고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불편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준호가 진심으로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딸들을 돌보았고 매일 병원을 방문했으며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져다 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가 물었다. 당신에게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사실 저는 당신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정말 즐기고 있어요. 제 집은 너무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 생명이 돌아왔어요. 은희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들어와 퇴원 서류를 가져왔다. 그는 은희에게 복용해야 할 약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박 씨는 여전히 약하십니다. 의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최소 2주 동안 일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녀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 제가 그녀를 잘 돌볼게요. 모든 서류가 처리되고 그들은 함께 병원을 떠났다. 준호는 은희가 걷는 것을 도왔고
그녀는 그의 팔에 기대었다. 그녀는 여전히 약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지쳤다. 차에 타서 은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일주일 동안 병원에 갇혀 있었던 후 바깥 세상을 보는 것은 상쾌했다. 기분이 어때요? 준호가 물었다.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자유로워요. 병원은 정말 답답했어요. 그들은 준호의 아파트로 향했다. 도착하자 준호는 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도왔다. 쌍둥이들은 흥분해서 앞서 뛰어갔다. 엄마, 준호 아저씨, 집은 정말 커요. 수진이 말했다. 엄마가 놀랄 거예요. 은희는 준호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놀랐다. 그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고 넓었다. 넓은 창문에서 보이는 서울의 정형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운 집이네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사실 이 집은 너무 커요. 제가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공간이죠. 그럼 왜 이렇게 큰 집을 샀어요? 은희가 호기심에 물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성공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저는 항상 더 큰 집, 더 좋은 삶을 꿈꿨죠. 그리고 제가 성공했을 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인상적인 집을 샀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했나요? 은희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처음에는요. 하지만 곧 이 모든 공간은 그저 제 고독을 강조할 뿐이었어요. 크고 비어있는 방들, 그것은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게 했어요. 은희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준호의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을 위해 제가 준비한 방이 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은희를 또 다른 손님방으로 안내했다. 그것은 쌍둥이들의 방 옆에 있었다. 제가 당신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방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큰 침대, 드레싱 테이블, 그리고 작은 소파가 있었다. 창문에서는 서울의 정형이 보였다. 정말 아름다워요. 은희가 말했다. 모든 것에 감사해요, 준호 씨.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천만에요. 이제 쉬세요. 저는 점심을 준비할게요. 그는 방을 나가고 은희는 침대에 앉았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일주일 전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준호의 친절함이었다. 그는 정말로 그들을 돕고 있었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딸들을 돌보았고 그녀가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 방문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의 집을 그녀와 공유하고 있었다. 은희는 오랫동안 남자들, 특히 부자들을 불신해왔다. 그녀의 과거 경험이 그녀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그는 진심으로 친절했고 그의 행동은 순수했다. 그녀는 그를 믿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그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준호는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김치찌개, 밥,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 그것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다. 맛있어요. 은희가 말했다. 요리를 잘하시네요. 준호는 웃었다. 그렇게 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할머니가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쌍둥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준호는 그들의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은희는 그들의 상호작용을 지켜보았다. 준호는 쌍둥이들과 정말 잘 지내고 있었고 그들도 그를 좋아했다. 식사 후 준호는 은희에게 물었다. 더 쉬고 싶으세요? 아니면 거실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세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거실에 있고 싶어요. 병원에서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었어요. 그들은 함께 거실로 향했다. 은희는 소파에 앉았고 준호는 그녀에게 담요를 가져다 주었다. 쌍둥이들은 TV를 보고 싶어 했고 준호는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틀어주었다. 그들은 평화로운 오후를 보냈다. 은희는 가끔 졸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깨어 있으며 가족과 함께 보냈다. 준호는 그녀가 편안한지 계속 확인했고 그녀에게 음료수와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저녁이 되자 준호는 쌍둥이들에게 목욕을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들은 불평 없이 따랐다. 그들은 이제 준호의 지시에 익숙해져 있었다. 은희는 준호가 그녀의 딸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감동했다. 그는 엄격하지만 친절했고 그들을 존중했다. 그는 천생 아버지 같았다. 쌍둥이들이 잠자리에 든 후
준호는 은희에게 차 한 잔을 가져왔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당신의 딸들은 정말 특별해요. 준호가 말했다. 그들은 똑똑하고 용감하고 친절해요. 당신은 그들을 잘 키우셨어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내 삶의 전부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은희 씨, 제가 무언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당신은 윤재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죠. 당신이 그곳에서 일했고 그들의 아들과 관계가 있었다고요. 은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그랬어요. 그 아들이 쌍둥이들의 아버지인가요? 은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윤태호가 그들의 아버지예요.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가족은 저를 쫓아냈고 그는 저를 다시 보지 않았어요. 준호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윤태호를 알았다. 그들은 비즈니스에서 경쟁자였다. 윤태호는 냉혹하고 계산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가 자신의 아이들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지만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나요? 준호가 쌍둥이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거의 묻지 않아요. 제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그가 우리 삶에 없다는 것뿐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의 결정을 존중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저는 윤태호를 알아요. 우리는 비즈니스에서 경쟁자예요. 사실 우리는 오랫동안 라이벌이었어요.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요? 당신은 그를 알아요? 네, 준호가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에게 당신이나 아이들에 대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요. 은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고마워요. 저는 그가 우리 삶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이미 충분한 상처를 남겼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강한 여성이에요, 은희 씨. 당신이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겪어낸 것은 정말 놀라워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나는 내 딸들을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다. 은희 씨, 제가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딸들에게 정말 관심이 있어요. 처음 슈퍼마켓에서 쌍둥이들을 만났을 때부터 저는 이상한 연결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당신을 알게 된 후 그 감정은 더 강해졌어요. 은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준호가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가 그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저는 당신이 아직 저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준호가 계속했다. 그리고 그것은 이해해요. 당신은 과거에 상처를 받았고 특히 저처럼 부유한 사람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저는 진심으로 당신과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은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진실함을 볼 수 있었다. 저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게요, 준호 씨. 저는 처음에 당신을 많이 의심했어요. 저는 당신이 뭔가 다른 동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당신이 정말로 친절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제 딸들을 돌봐주었고 저를 매일 방문했으며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계속했다. 저는 당신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 그리고 제 딸들도 당신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 민지는요. 그녀는 원래 사람들을 쉽게 신뢰하지 않는데 이제 그녀는 당신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그것은 제게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은희는 미소를 지었다. 저는 당신이 우리 삶에 들어온 것에 감사해요, 준호 씨. 당신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저도 당신들이 제 삶에 들어와서 기뻐요. 당신들은 제게 목적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친절이나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은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은희는 잠시 놀랐지만 곧 그의 키스에 응답했다. 키스가 끝나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미안해요, 준호가 말했다.
너무 성급했나요?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사실 정말 좋았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은희 씨, 저는 당신과 더 알아가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요. 은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준호 씨. 그날 밤 은희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와 그녀의 딸들을 정말로 아끼는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2개월 후 은희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녀와 쌍둥이들은 준호의 집에서 나와 그들의 아파트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여기 머물러요, 그가 제안했다. 제 집은 너무 커요. 그리고 저는 당신들이 여기 있는 것이 좋아요. 은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침범이 아니에요. 당신들은 제 삶에 기쁨과 의미를 가져왔어요. 이 집은 당신들이 오기 전에는 그저 빈 공간이었어요. 이제 이곳은 가정이 되었어요. 은희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이죠. 준호가 대답했다. 사실 저는 더 나아가고 싶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다. 박은희 씨, 당신은 제가 만난 가장 강하고 용감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에요. 저는 당신과 당신의 딸들을 사랑해요. 당신이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어요? 제가 당신과 민지, 수진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겠어요?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 오랫동안 그녀는 자신이 항상 혼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앞에는 그녀와 그녀의 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네, 그녀가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김준호 씨. 준호는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 그녀를 끌어안았다. 쌍둥이들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준호가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 엄마가 준호 아저씨와 결혼해요. 수진이 흥분해서 물었다. 은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럴 거야. 괜찮겠니? 쌍둥이들이 함께 외쳤다. 그들은 준호와 은희에게 달려가 그들을 껴안았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빵 한 조각으로 시작되었다. 두 어린 소녀가 다음 주에 갚을게요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다. 준호는 이제 진정한 부를 찾았다. 그것은 그의 계좌에 있는 돈이나 그의 회사의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 가족, 그리고 소속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가진 것 중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은희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그녀와 그녀의 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파트너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그녀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리고 민지와 수진, 그들은 이제 완전한 가족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그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아버지 같은 존재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더 밝아 보였다. 작은 친절의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놀라운 일이다. 한 남자가 두 어린 소녀를 돕기로 한 간단한 결정이 4개의 삶을 영원히 바꾸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친절과 연민의 힘을 상기시켜준다. 때로는 가장 작은 행동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핌데이 히스토리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민지와 수진,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은희와 준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계속하기 위해 저희는 이와 같은 매력적인 이야기들이 담긴 특별한 재생 목록을 준비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댓글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